그래도 여기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셔서 제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에 좀 일부 좀 복습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생명을 둘러싼 세계관 충돌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뒤에서 들을 때는 이게 그만큼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이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되나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세계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한번 쫙 이제 세계사 복습을 잠깐 하고요.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저희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주제 생명을 둘러싸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원치 않아 해요. 그렇죠? 그것들이 여러 모양으로 시대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태어났으면 어떻게든 사라지게 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한번 이런 흐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대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위에 BC 2000년경이라고 했는데요. 고대 시대는 그보다 훨씬 더 전이죠. 여러분 그 4대 문명 아시죠? 고대 4대 문명.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런 인더스강, 황허강 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강을 주변으로 해서 문명이 실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가장 처음 시작된 문명이 바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한 BC 한 3500년경 그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문명이 이제 BC 한 3000년경에 시작이 됐다고 하죠. 이때 피라미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피라미드가 이때 한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그 모세가 이집트를 나올 때 그때가 BC 1400년경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피라미드는 다 지어졌고 이미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많이 보여지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BC 2000년경부터 이제 구약의 역사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참 왕성한 수메르, 특히 수메르 문명, 그 중에 갈대아 지역의 우루라는 엄청난 큰 도시국가에서 열심히 우상장사를 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때가 BC 2000년경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구약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AD 1세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요한 계시록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헤브라이즘 어떤 역사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문명이 대략 한 BC 800년경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말라기 이후에 침묵하셨을 때 BC 400년경 그때 그리스 문명이 최고조로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 자신을 알라. 남한테 뭐라 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좀 스스로를 깨달아라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했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플라톤이 있죠. 네,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이때 그리스 문명의 베이스를 깔아준 대표 철학가들이죠. 그리고 그리스 문명이 이제 헬레니즘 이 문명이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만들고 나서 일찍 죽죠. 33살에 재패를 하고 죽고 나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로마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가 한참 로마 문명이 변성했을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때까지 로마 시대,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476년 그쯤에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를 우리는
고대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이 수많은 문명 중에 이 서양의 문명, 서양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를 깔아준 그 두 문명이 바로 헤브라이즘 문명하고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약에 많이 나오는 왕국들이 있잖아요.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그런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나요?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노예로. 거의 그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인의 존재가 거의 그냥 모래알처럼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고대 문명 중에 이 대표되는 이 두 문명이 바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몇 명 안 되는 정말 구루터기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현재 지금까지 이 문명을 영향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엄청난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내려놓을 수 있는 극소수 3,000명, 7,000명, 300명 그런 극소수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라는 걸 통해서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그래서 희망을 더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항상 하셨어요. 신본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먼저 모세를 부르셨고 먼저 다윗을 세우셨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인간이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계시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임무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본주의라고 하면서 삶은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은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성,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이라는 그런 존재보다도 보여지는 이런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뭔가가 있어, 어떤 관념 체계가 있어, 이제 그런 정도로 하면서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논리 이게 더욱더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문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문명이 지금 현재 이 서구 문명,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배우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이 두 문명을 가지고 서로 지금 계속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신본주의에 근간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대 시대를 지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가 이제 도래하죠. 네, 중세 시대는 5세기경부터 15세기경까지 이 당시는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은 이제 유신론의 시기다라고 이제 합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네, 유럽에 가면 성당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멋들어진 고딕 양식의 성당들이 많고요. 이 당시는 왕권 신수설 들어보셨죠? 왕의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잖아요. 항상 왕이 중심이지만 그 위에는 또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항상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항상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였다. 언제가? 중세시대.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세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1000년을 갔거든요. 5세기경부터 15세기경까지 교회 중심, 교황 중심 그렇게 가다 보면요. 인간이 죄인인지라 타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00년 동안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중세시대를 우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유신론의 시기였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당연한 거, 하나님 계신 건 당연하다라고 믿었던. 그러기 때문에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절대적인 거야. 선과 악이라는 것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 다 질서가 있어라는 어떤 그런 사고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때는 영에 집중하던 시기다라는 거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언젠가는 끝이 와. 나는 결국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죽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 원래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잠깐 사는 거야 하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그런 걸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던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그렇죠? 중세시대가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 엄청난 이제 타락이 있었죠. 네, 그 옆에 한번 잠깐 보시면 원래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모든 문화와 그렇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이제는 성직자 중심이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이제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의 부재라고 했는데 성경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거를 못 읽었다라는 것이죠. 왜?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심지어 라틴어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성직자, 나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황, 성직자가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절대적인 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성직자 중심, 교황 중심, 이제 그렇게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이제 돈하고 결부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멸망하는 거죠. 멸망의 길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었죠. 천국을 가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천국에 안 갔으면 어떻게,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가족들이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은 가족들이 했겠죠. 그것을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이 당시 성바오로 성당을 짓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이 실제 그 당시 면죄부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줬어요. 돈을 얼마 주면 너의 가족이 죄가 사해졌어. 너는 이제 죄를 사했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식의 면죄부를 써준 거죠. 돈을 주고 우리는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은혜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은 사고 파는 어떤 행위 중심의 어떤 그런 식으로 구원의 개념이 굉장히 변질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우리가 들어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끝자락에 와서 이제 엄청난 큰 반작용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두 가지 사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르네상스,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죠. 종교개혁은 간단하게 세계사 시간에 언급하고 거의 신학교 가야 신학과에서 종교개혁을 디테일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일단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서로 비슷한 시기였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르네상스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인본주의.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시대 전에 고대시대의 그 고대 그리스 문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했던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로 돌아가자. 막 굉장히 교회에 억눌리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은 다시 본질, 신본주의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잠깐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르네상스의 대표되는 그런 작품들이죠. 첫 번째가 다비드상, 우리가 말하는 다윗, 그렇죠? 다윗상입니다. 근데 다비드상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을 때 다윗은 어떤 존재였나요? 누구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쯤의 다윗의 모습. 10대, 약간 연약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왜냐면은 갑옷이 안 맞았었거든요. 굉장히 왜소해 보였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저 왜소한 모습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해석한 다윗은 눈빛이요,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이글아글한 눈빛,
그리고 손을 보세요. 몸에 비해서 손의 크기가 상당히 커요. 막 핏줄과 근육질. 그렇죠? 와, 저거 한 방 맞으면 뒤로 나가 떨어지겠다 하는 정도의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윗을 그렸는데요. 굉장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다윗을 해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실제 다윗상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전혀 연상이 안 돼요. 이제 그거를 또 높이 올려놨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몇 미터 높이의 다윗상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적인 요소를 가져왔지만 거기에다가 인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 스스로 얼만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이런 예술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 보세요. 뭐 워낙 하도 많이 봐서 뭐 그렇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중세시대 그림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중세시대 그림과 다빈치의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모나리자 저 뒤에 배경은 굉장히 작게 그렸죠. 그리고 막 연하게 그리고 저 뒤에 배경은 이렇게 정확지가 않아요. 그거를 우리는 원근법이라고 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그리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은 당연하지만 중세시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있는 꽃의 꽃이 거의 나무의 반 정도 사이즈예요. 그렇죠?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인물이 어떻게 보면 메인 인물인 것 같아요. 파란 드레스를 입은. 근데 그 사람 분명히 뒤에 앉아 있죠. 하지만 중앙에 있다라는 이유로 가장 크게 그려놨습니다. 여기에는 원근법이 완전히 무시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앞에 아기들은 또 지나치게 너무 작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요 실제를 그려놨다기보다도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린 거거든요. 중세 시대는 굉장히 그림을 상징적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오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그린 거죠. 실제처럼 표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굉장히 오묘해.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술이 현대 근대 예술이 이제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내적인 아름다움과 능력과 재능을요 예술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려고 했던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의 그림 속에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종교개혁은 어떻습니까? 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이제 문에다가 붙이잖아요. 이게 지금 95개 조를 실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네, 뭐에 반박을 했습니까? 네. 성경을 보지 않는 거죠. 오직 성경에 진리가 있는데 왜 성경을 보지 않고 교황 말만 듣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다. 행위는 잘못된 거다. 행위 구원은 잘못된 거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리고 믿음,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외침이 시작이 됐던 때가 바로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쯤 해서 또 하나 과학이 또 하나 영역인 과학이 또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그림이 누굽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요. 뭘로 유명합니까?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해서 유명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이야 우리가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리지만 그 당시 지도 해봤자 유럽과 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일부였어요. 북미, 남미는 그들의 지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북미, 남미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역을 할 때 항상 이제 물론 실크로드를 통해서도 가지만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통해서도 무역을 했는데 어떻게 무역을 했습니까? 중간에 해협을 따라서 그리고 해변가를 따라서 무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구가 둥글다고는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한 번도 내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거든요. 가다가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가 가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옆에 해변가를 끼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런 그 해변가를 따라서 이제 물길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어차피 지구가 둥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말고 반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인도를 도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시도를 한 거예요. 어차피 반대로 가도 인도는 나오니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항해를 한 거죠. 근데 반대로 항해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몰랐던 어떤 대륙이 나왔는데, 근데 이 대륙을 이들은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본인들이 항해를 해서 드디어 인도에 도착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우리는 서인도 제도라고 하거든요. 서쪽에 있는 인도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로 계기로 해서 이제 새로운 땅이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또 전체 세계 일주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항해사들이 이제 반대로도 이제 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근대 시대입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1700년대경부터 이제 근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과학이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어떤 법칙을 또 알게 되냐면, 사과가 땅에 뚝 떨어지는 것을 누가 봅니까? 뉴튼. 그렇죠? 뉴튼이 사과가 땅에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뭘 발견해요? 뭘 깨달아요? 모든 물건들이 땅으로 떨어지는구나. 땅이 붙어있구나. 만유 인류의 법칙,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막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근대 시대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근대 시대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서로 이제 스스로 똑똑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좀 불편한 존재인 거죠. 멀리 계신 존재. 네, 그냥 태엽처럼 시계 태엽처럼 하나님 이렇게 시당초 만들어 놓으시고 자동으로 태엽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뒤로 물러나셨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념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긴 한데 멀리 계시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믿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진리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진리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계시가 나왔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계시가 진리가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 그럼 그건 진리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제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 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근대 시대를 연 대표 인물이 바로 르네 데카르트. 이 문구만 알면 되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근대 시대를, 그 특징을 그대로 살리는 그 문구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게 뭘 근거로 내가 존재하는 걸 안다는 겁니까? 내가 생각한다라는 걸로 내가 존재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사고하고 의심하고 이건 뭘까, 이건 왜 이렇지 하면서 사고하는 나 자신, 내 사고하는 그 자신은 내가 의심할 수가 없네? 그로써 나는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존재를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주어가 나. 그렇죠? 인간이 이제 주어가 되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런 시기를 연 사람이 바로 르네 데카르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작은 했는데요. 그 뒤에 정말 많은 근대 시대의 철학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루소, 장자크 루소, 에밀, 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인데요. 루소가 굉장히 또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인간은 선한데 사회가 악해. 사회 구조가 문제야.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인간은 선하다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죄인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죄인인데 루소는 애시당초 그 부분부터 트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인간이 잘못된 사회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루소가 이 베이스를 깔아놓고요. 그 위에 이제 이성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데카르트의 주장과 그리고 뉴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만유인류의 법칙, 과학이 또 굉장히 큰 근대 시대 영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존 로크라는 또 철학가가 있었는데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오감, 듣고 보고 뭐 이런 느낌 이런 걸 통해서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여러 방식을 제안을 했던 시기가 바로 근대 시대예요. 옛날에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다들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목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인간은 선하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바꿔보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이제 완전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이성과 과학과 논리와 경험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해보자. 우리 지상낙원을 만들어보자 하는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다 근대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논리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계몽주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선해요. 선한 인간에다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플러스하면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계몽주의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몽주의만 끝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인간은 선해요.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사회 구조가 잘못했으니까 사회를 개혁하고 어떻게 좀 낫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다? 루소의 이 계몽주의 사상에서 그 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몽주의 공식과 성경적 공식이요. 굉장히 상반됩니다. 근데 세상의 언어는요. 이 계몽주의 공식에 기반해서 세상의 언어가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근대 시대를 넘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돌아가는데요. 네, 중간에 무슨 좀 또 중간에 위험한 인물들이 근대 후반쯤에 이제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열매죠. 아까 전에 루소가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그 위에 다른 여러 사상가들이 막 나무를 이제 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열매로 이제 다윈과 그리고 마르크스와 니체가 근대 시대 후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해내죠. 그러면서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해내요. 그럴듯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의 언어로.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경제, 사회 영역에서 또 언어를 만들어내고요. 니체는 이제 1884년도에 이제 신은 죽었다 하면서 이제 철학의 체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런 이론들이 또 나중에 또 2세대들, 3세대들이 이제 나와서 이거를 또 계속 확장을 시키면서 21세기, 20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 현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진화론 이거를 보면은요, 결국은 뭡니까? 그나마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찰스 다윈에서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마저 전면 부정이 된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무엇이 무생물이 우연한 진화에 의해서, 그러죠. 적자생존, 생존경쟁,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의해서 무생물에서 단세포에서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어인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가 된 이제 그런 의미가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동물이잖아요. 동물. 말이 좋아 고등동물이지 뭐 아무리 뭐 형용사 이쁘게 앞에 포장해도 동물인 겁니다. 죽으면 끝. 동물로 전락시킨 사람이 바로 다윈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전에 루소의 어떤 그런 사상들, 그 이외에 여러 이제 철학 사상들을 가지고요, 사회 구조의 문제를 계속 문제 삼았어요. 근데 그 당시 경제의 문제를 삼은 이유가 이때가 한참 산업화가 돼가지고 막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기거든요. 영국, 유럽 그쪽이. 그래서 이제 공장은 만들어지니까 뭐 자본가들이 뭐 만들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공장을 돌리려면 노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이 구조가, 자본주의라는 이 구조가 초창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부익부 빈익빈. 그렇죠? 극단적인, 그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많이 벌지 못하는 잉여 가치를 다 그냥 자본가 계급이 가져가는 것 같아. 뭔가 굉장히 불평등한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마르크스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인간은 선한데 이놈의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회 구조를 항상 탓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사회 구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조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뒤집어 엎습니까? 다수의 억압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니체, 신은 죽었다. 네, 신은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은 애시당초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부했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세 인물은 다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윈도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신학교를 갔었고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심지어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간증글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니체는 3대째 목회자 자녀의 자식이었어요. 루터교.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꼬마 목사야. 너는 나중에 크면 목사가 될 거야. 본인도 목회자가 될 거라고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학교를 갔죠. 네, 신학교를 가서 무엇을 그 당시 배웠느냐? 항상 그 당시 이제 계몽주의가 엄청 이제 팽배할 때 계몽주의가 신학에 그대로 스며들면서 등장한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마저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사고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기적은 배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야 라는 그런 논리가 그 당시 굉장히 신학계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을 때 니체가 신학과에 들어갑니다. 1학년 1학기 때 그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럼 거짓이었나? 내가 믿었던 성경은 거짓이었다라는 거야? 라고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 이후로 이제 신학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옵니다. 나오고 어디로 가느냐?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심취하게 되고 20년 후에 비로소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러요. 네, 그래서 한때는 다 엄청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이제 20세기를 완전 뒤집어 놓는 엄청난 괴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때,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젊을 때 진짜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진짜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 뭐가 뭔지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래.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교회는 교회, 학교는 학교.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과서를 볼 수 있는 눈, 성경을 통해서 뉴스를 볼 수 있는 눈,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요. 네, 다윈은 어때요? 목적이 없잖아요.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무목적성. 그렇죠? 우연히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명경시 현상이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낙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이런 어떤 무신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서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그렇죠? 창조 질서, 자연 질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질서, 그래서 남녀의 질서, 이런 질서를 의도적으로 뒤집고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언어를 만들어버린 거죠, 마르크스가.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언어를 만들고 그 뒤에 2세대 마르크시스트들이 등장을 하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나 아니면 후기 구조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문화 마르크시스트, 비판 이론가들, 그들이 다 2세대 마르크시스트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이론을 막 발전을 시켜서 지금의 탄탄한 그런 학계의 언어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실제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르크스를 읽었거든요. 마르크스 자본론 막 읽고 그랬던, 영문학을 전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계는 이 언어로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공부를 하니 어때요? 지금 이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사고 자체가 굉장히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 이 세상에 너무 문제가 많아. 불공평해. 어떻게 이거를 좀 개혁을 하지? 뒤집지? 그래서 제 그 논문 제목이 항상 전복적인 문학 작품도 뒤집어 읽는 거예요. 뒤집어 읽고 그 언어로 이제 문학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항상 비판적으로 보고 어떻게든 이거를 바꾸지, 개혁하지, 어떻게 이거를 진보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렇게 바꿔나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다 마르크스가 이 언어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가 또 거기다 한 수를 더 뜨죠. 그러다 보니까 신은 죽었어요. 그러면은 신이라는 거는요, 인간과 신을 구분짓는 게 뭐였습니까? 창세기에 선악과였거든요. 선악과, 선과 악의 영역. 이 선악의 영역은 인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건 이건 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이 없어졌으면 어때요? 그 선악의 영역도 이제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가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된대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넘나드는 그런 지금 시기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니체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다 지금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이요, 창세기 3장의 그 언어가 이래저래 포장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악이 없으니까 이게 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 그러니까 내 권리, 내가 내 느낌이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언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키워드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네, 무신론이죠. 네, 유신론에서 이신론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무신론.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가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이제는 뭡니까?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진리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그 영문으로 진리를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요, 대문자 T를 썼어요. truth 할 때요, 대문자 T를 쓰고 truth라고 씁니다. 그렇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진리는 대문자 T가 아니라 소문자 T를 쓰고 뒤에다가 S를 붙여요. S. 네, truth. 그게 지금 포스트 모던적인 진리다라고 해서 포스트 모던 어떤 그런 글에는 절대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합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육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영에서 혼에서 육으로까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것만이 영생이잖아요. 네, 이 세상이 얼마나 반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신론까지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제는 생명 경시 현상이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무신론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신론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찰스 다윈이 언제 등장했죠? 지금 군대
후반에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것을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신론의 시기가 중세시대까지 가다가 근대 후반에는 이제 이신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무신론으로 이제 넘어가죠. 네, 한번 찰스 다윈이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진화론이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우연히 진화된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은 씁니다. 약육강생, 그렇죠? 적자생존 뭡니까? 네, 강한 자, 적합한 자들만 생존을 한다라는 거죠. 적합하지 않은 자들은 도태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이냐면 성경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약육강식으로 개념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은 죽었다로 인해서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생명의 가치, 도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시기죠. 네, 그래서 이 적자생존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자생존 이 개념을 가지고 그래 진화론의 이 개념을 자연에다만 대입할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대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낸 학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생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그 사람의 이제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다윈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철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생물학, 진화론, 이제 그런 사고를 같이 이제 공유하는 가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개념을 인간 사회에 대입을 해서 우월한 유전자, 우월한 인종은 살아남을 거고 열등한 인종을 어떻게 좀 약간 인위적으로라도 개입을 해서 인간이 개입해서 열등한 인종을 조금 없애서 인류의 질을 향상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우생학이라는 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신학문인 거예요. 지금 막 AI 뭐 그런 것처럼 신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웬만한 그 모든 영역에 그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여기 투자하고 막 연구하고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골턴이 뭐라고 했냐면요. 유전적인 천재라는 책에서 인간의 능력이 혈통에 의해 유전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경주마나 사냥개를 교배하듯 신중한 교배를 통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물한테 하던 교배의 그 방법을 인간한테도 적용을 해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세기 초는 미국은 그리고 영국, 유럽은 우생학으로 완전 다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하나 선데이 트리뷴, 시카고 선데이 트리뷴의 그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908년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제목이 인간 종족을 개량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진화를 통해서 개량이 되어 왔다. 이제 진화론은 당연한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우생학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라고 이제 신문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신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우생학이라는 개념은 이제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시민생물학이라고 1914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사용했던 생물 교과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일부 우생학을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생학적으로 문제 있는 가문들은 사회의 기생충이 되었다. 하등 동물이었다면 모두 죽였겠지만 정신병원이나 특정 수용시설에 이들의 성별을 분리하여 수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을 막아 이토록 낮고 퇴행한 인종이 영속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해결책이 있다. 그게 바로 우생학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인간을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죽여도 된다. 모두 죽였겠지만 이런 용어가 그 당시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등장을 하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근데 이제 우생학이요 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뭐 단종법, 이민금지법 이제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단종법은 뭐냐면은요, 네, 문제 있는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뭐 질환자나 성범죄자 아니면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색인종 아니면 중독자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불임을 시술할 수 있다라는 법이 통과가 돼요. 1907년부터. 근데 1973년도에 이 법이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35년 기준 색칠된 부분 그리고 이제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요. 단종법이 실제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던 주예요. 그러니까 단종법이 없던 주는 거의 한 10개 주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단종법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민금지법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민금지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생학에 근거해서. 네, 그래서 각 국가의 이민자를 2%만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월한 인종들은 다 들어온 거죠. 지금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안 받아도 그만인 아주 하등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목에요. 네, 일본인은 7월 1일부터 이민 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가끔 이제 넘어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지금 보면 그런 시각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당시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생학 하면 우리가 산하 제한하면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마가렛 쌩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플랜드 페런트후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가족계획 센터 이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마가렛 쌩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산하 제한 운동가였어요. 1900년대 초반에. 이때는 산하 제한이 불법이었고 이렇게 음지에서 낙태를 시술을 한다는 거는 이제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번 감옥에도 들락거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산하 제한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당시 또 우생학이 또 한참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생학자들과 손을 잡고 이제 열심히 본인의 산하 제한을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1923년도에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에 다음과 같이 썼어요. 산하 제한이 뭐냐라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더 우수한 인종적 자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며, 그렇죠. 우수한 인종을 우리가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 문명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위협하는 결함 있는 혈통들, 즉 인간 잡초를 점진적으로 억제하고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멸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산하 제한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방법도 있고 긍정적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을 인간 잡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랬죠. 웬만한 대학은 우생학이라는 전공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우생학에 올인을 할 때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말 거대한 그런 재단들도 거기에 다 같이 합류했죠. 철도가 에드워드 해리먼이라는 사람은요, 우생학 기록 보관소를 만들었어요. 그 뭐예요? 사람들의 모든 개인 신상을 다 거기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유전적인 결함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거기 보관을 해놓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우생학적으로 이제 뭔가를 조절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리얼, 아침에 우리 아이들 많이 먹는 그 시리얼 왕의 존 켈로그, 그 사람이 이제 인종 개량 재단을 스스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철강, 앤드류 카네기, 네, 뉴욕의 그 카네기 홀 있잖아요. 카네기 홀.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그 카네기 건물, 네, 이제 홀이죠. 그 사람이 우생학 기록 보관소를 이제 적극 후원하고요. 그 이외에 관련된 우생학에 엄청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생학자 바로 록펠러, 서기왕 존 록펠러가 인구위원회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백신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개발을 그 당시 많이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인류를 위한 거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록펠러 재단에서 이제 연례 보고서가 나오는데 1968년도 연례 보고서 일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라고 써있나? 네, 첫 번째 그 보라색 그 부분만 제가 한글로 읽겠습니다. 출산율을 줄이기 위한 백신과 같은 면역학적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네, 이 사람들은요, 우생학을 통해서 인구를 지금 조절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구 조절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백신이라는 그런 면역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구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본 재단은, 록펠러 재단은 생식 생물학 연구자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번식과 통제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인간 개체수라고 하죠.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고 줄여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재단이 바로 록펠러 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우생학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잘 아는 나치의 홀로코스트 있죠? 홀로코스트가 우생학의 결과물입니다. 네. 그게 지금 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정리해서 2020년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다윈주의 우생학과 홀로코스트, 미국 산업계의 관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치는 히틀러는 철저한 진화론자에다가 우생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생학 관련된 책을 옆에다 끼고 다녔대요. 그래서 일단은 유대인 대상의 홀로코스트를 하기 전에 장애인들 대상의 홀로코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장애인들을 이제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로 한 게 인종을 이제는 아예 그냥 내가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근거를 뭘로 잡았어요? 우생학을 근거로 했다라는 거죠. 정당화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치 홀로코스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이 책이 했습니다. 첫 번째 다윈의 우생학, 그렇죠. 진화론이 이제 우생학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미국의 우생학 제도. 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단종법이나 이민 제한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 자본이 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독일 우생학 연구소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가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냥 살해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연구소에 엄청난 재정을 지원을 했고, IBM IBM 컴퓨터 수감자 관리를 하는데 펀치 같은 거 있죠. 누구는 누구 신상 목록 그런 걸 이제 수감자 관리를 할 때 IBM이 거기서 같이 도움을 줬고, GM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 자동차 거기서 군용 차량이나 엔진을 이렇게 공급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홀로코스트가 자행이 됐다라고 이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경악을 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하니까 더 이상 이런 희생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엔이거든요. 1945년도에 유엔이 설립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유엔이 설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문서가 바로 세계인권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전문에 모든 인류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태어난 건 거죠. 이거는 존엄성은 인간 한 명 한 명은 다 존엄하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유엔이 만들어졌는지 중간에 나오죠.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홀로코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 이에 유엔 총회는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유엔은 처음 시작에 생명권을 강조하면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강조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3조에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특히 모성과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선언문이 길지는 않은데요. 그 길지 않은 선언문에 이런 문구가 딱딱 들어가 있다는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권,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선언이 또 59년도에 한번 발표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협약이에요. 협약. 아동권리 협약, 무슨 여성차별 철폐 협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 이런 협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문서화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생겨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선언문으로 시작을 유엔은 했습니다. 아동권리 선언은 뭐라고 했냐면요. 서문에 아동의 범위를 여기서 주고 있죠. 아동의 범위가 뭡니까? 두 번째,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까지를 아동으로 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아에 있는 그 상태도 아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 4에 보면요. 아동과 어머니는 모두 다 출생 전,
후 이게 다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유엔이 이게 생명권이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구이긴 한데 유엔이 설립할 때 같이 손잡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 벌써 유엔이 초창기부터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엔의 그 건물 있죠. 뉴욕에 있는 유엔 본사 건물이 록펠러가 기부한 땅에다가 유엔이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록펠러는 우생학자였어요. 그렇죠? 인구의 어떤 인구수를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지금 유엔과 손을 애시당초 잡고 유엔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리고 유엔 초대 사무총장은 미국 사람이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 스파이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함께 했습니까? 다들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거기 소련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이 소련 스파이였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유엔이 시작 때부터 아주 삐그덕거리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공식적인 문서만 갖고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동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앞장서야 할 유네스코가 생명 경시에 가장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유네스코를 설립한 사람은 이제 줄리언 헉슬리인데 이 사람은 진화론자였습니다. 이제 생물학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진화론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한 사람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생학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영국 우생학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우생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네스코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유네스코를 설립했을까? 여러분 진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 기반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통합의 어떤 그런 기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치 통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유네스코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유네스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유네스코는 한 민간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네스코 하면 UN이잖아요. UN 안에 있는 전문 기구이긴 한데요. 모든 UN 기구가 다 UN에 속해 있는 아주 뭐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에요. 얘네는 이 유네스코는 실제 UN 총회, UN과 단독으로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UN에서 유네스코에 자문을 구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뭐 자문을 막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유네스코 안에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방향성을 제시를 해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유엔에서 총회나 경제사회 이사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경제사회 이사회 굉장히 유엔 안에 있는 대표되는 그런 이사회에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논의를 하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네스코는 분리는 돼 있지만 굉장히 유엔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의 방향성을 유네스코가 어떻게 보면은 좌지우지하고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이제 WHO도 그렇고요. 근데 많은 각종 유엔 기구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네스코의 목적과 철학을 발표를 했겠죠. 유네스코가 만들어지면서 왜 만들어졌고 유네스코는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네, 한 페이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유네스코의 기본 철학은 과학적 세계 인본주의로, 그렇지, 인본주의로 그 범위는 글로벌해야 되고 배경은 진화론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본인의 생각들을요 모든 회원국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글로벌이 말이 좋아 글로벌이지, 글로벌이라는 의미는요 다시 말해서 각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은 해체하는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글로벌리즘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서 열심히 세계 시민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은 그 얘기는 안 가져왔는데 어제 제가 청소년부 캠프가 있어서 거기서 열심히 세계 시민 교육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세계 시민 교육 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시민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애국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애국심은 이미 2015년도부터 애국심 단어는 교과서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밀어붙이는
세계 시민 교육,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포괄적 성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죠. 네, 유네스코의 목적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우생학 정책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원국들은요, 우생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고요.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막 죽여?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이런 우생학 정책들이 지금은 안 받아들여지겠지만 제일 마지막 줄에 정확히 알려서 최소한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리도록 유네스코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를 바꿈으로 해서. 그래서 유네스코가 뭐의 준말입니까? UN 안에 E, education, 교육, 그리고 S는 science, 과학, 그리고 C는 culture, 문화거든요. 교육과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우생학을 통한 인구 통제는 19세기,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졌고, 이제는 유엔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안에는 록펠러가 엄청난 큰 재정 지원을 유엔에 하고 하면서 굉장히 록펠러의 어떤 그 주장이 굉장히 유엔 안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을 통해서 이제 인구 통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기획하고 그것을 한국이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우생학에 기반한 산하제한운동,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하제한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역사를 제가 한번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네, 1965년도에요. 국제대회가 하나 열려요. 가족계획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어떤 국가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개발도상 국가들이 참석을 해요. 선진 국가가 참석하지 않고요. 개발도상 국가, 가난한 국가들이 참석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나라의 인구를 줄이려고 했을까요? 결국 가난한 국가들의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참석을 하죠. 이쯤에서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가족계획 운동을 시작을 하죠. 네, 이때 주요 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록펠러가 설립한 인구위원회, 그리고 록펠러 재단, 그리고 국제가족계획연맹이 아까 전에 마가렛 쌩어가 국제연맹으로 만든 게 바로 국제가족계획연맹입니다. 그리고 포드 재단이 주관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때 74년도에 어떤 주장을 거기서 만들어내냐면요. 개발도상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 당신네들 왜 가난한지 아느냐?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이 되려면 인구가 조절돼야 된다라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인구 줄여서 우리가 굉장히 잘 산 나라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들이 다 만들어낸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열심히 인구 조절을 하면서 인구가 막 줄어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대표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족계획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지 사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이 주장이 나온 데는 굉장히 어두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1974년도에요. 극비 문서가 하나 쓰여졌었어요. 키신저 리포트라고. 혹시 헨리 키신저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 이제 국제 정치에 아주 미국에서 탁월한 외교 정치를 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리포트를 누구랑 같이 썼냐면 록펠러 재단하고 같이 써서 뭐라고 제목이 뭐냐? 세계 인구 증가가 미국의 안보와 국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른 나라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문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 옆에 한번 파란 줄 보시면 네, 석유, 광물 등 원자재가 풍부한 개발도상국의 인구 급증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다. 그러니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 조건으로 급성장하는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자. 원조를 우리가 돈 줄게. 인구 조절을 해. 그런 식으로 계속 인구 조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의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증가를 시켜서 이른 결혼 및 출산을 막아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결혼이 늦어져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공부 다 하고 직장 잡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서 제가 굉장히 늦게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없어요. 이런 원리를 이들이 사용을 한 거죠. 일자리를 줘, 공부를 시켜. 그러면은 그들이 늦게 결혼하게 되고 아이들을 안 낳게 될 거야. 그게 딱 정말 너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네, 그 다음에 3번 UN 인구기금, WHO, 유니세프, 유네스코를 통해서 서비스 그리고 재정을 지원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UNFPA, UN 인구기금의 한 90% 이상의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가족계획센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피임이나 그런 시술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우생학 정책의 대표적인 희생 국가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84년도에요.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 또 10년마다 지금 대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84년도는 미국이 무슨 정권이었냐면 보수 레이건 정권 때였어요. 레이건 정권 때 이 대회에 미국이 참석을 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네 무슨 소리 하느냐. 인구 조절하고 경제 발전의 관계는 전혀 무관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무슨 인구를 조절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냐. 인구가 국력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개발도상 국가의 인구를 더 이상 조절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또 뭣도 모르고 그냥 왔거든요. 개발도상국. 그것도 우리나라도 그냥 그런 분위기 모르고 또 사례 발표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공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했고 인구가 줄었는지 사례 발표를 그때 또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찬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80년대에요. 이때 이미 우리는 2.0%로 떨어졌어요. 2.0명대로.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2.1명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2명이 만나서 2명은 나야 유지가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때 이미 우리는 2.0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라도 우리는 끝났어야 돼요. 인구 조절을 더 이상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하죠. 94년도에 또 대회가 10년 만에 열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경제 발전하고 인구 조절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놔요. 생식권, 낙태에 대한 권리. 뭐 이거를 또 하나 얹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몇십 년간 인구 조절을 하니까 많은 회원국들이 피로감을 느꼈어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인구를 통제하냐? 우리나라, 우리 내비둬라. 이제 그런 거죠. 인도 같은 경우, 인도도 인구 조절 굉장히 원치 않아 했어요. 인구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인도는. 왜냐하면 너무 민족이 많아요. 너무 인종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거기는 막 백신 들어가고 해가지고 인구 조절을 강제로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굉장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아주 쉽게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지금 이때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럼 이거는 여성의 개인의 권리로 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 괜찮다. 통제 말고 여성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생식권,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여자들이 날지 말지 알아서 결정하는. 그것도 역시 낙태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낳을지 말지를 여자들에게 권리를 준다? 그러면 안 낳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마지막에 우리나라 또 역시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막 들어서기 시작할 때 아니었습니까? 또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찬사를 받죠. 이때 우리나라는 이미 1.5명대로 떨어졌어요. 이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하게 돼요. 이때 이후에 한 번도 인구 대화를 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열심히 그 파란 박스를 보시면 1960년대에서 1996년까지 우생학이 기반한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6명대, 그렇죠? 6명대에서 지금 95년도 1.6명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손을 놨죠. 놨는데 어때요? 자동으로 인구가 조절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아이가 성인이 아무리 수가 줄으니까 결혼하는 사람도 줄겠죠? 그러니까 아이도 덜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동으로 이제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딱 넘어가니까 어때요? 이제는 1.0에서 이제 미만으로 떨어질 위기가 이제 찾아온 거죠. 이때는 갑자기 또 급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뭡니까? 출산 장려 정책 해가지고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몇십 조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페미니즘하고 젠더 뭐 그런 여성의 권리 그런 개념을 거기다 같이 얹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모순된 장려 정책인 거죠. 돈은 돈대로 막 주는데 여성님들에게 뭐 출산 여부를 그냥 맡긴다? 그리고 뭐 낙태의 권리 요새 막 계속 그런 거를 이제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모든 여러 가지 이념들이 막 혼재돼가지고 더 결과적으로 이제 출산이 계속 줄어들다가 7명대로 떨어졌었죠. 근데 요번에 작년에 0.8명대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살짝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막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요.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이렇게 단기간에 줄은 국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돼가나 지금 다 주시하고 있어요. 다 주시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언제 멸망하나 실제.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멸망하려면 얼마 안 남았다. 몇십 년 안 남았다. 인구를 봐라.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자살 행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그 경시 그 변천사를 잠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요. 처음에 이제 우생학에 기반해서 이제 질적인 통제를 하다가 이제 양적으로 인구 통제, 유엔을 통해서 인구 통제를 하다가 아까 전에 생식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다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거기 이제 얹어져서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그때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생식의 권리, 스스로 알아서 통제를 하게끔 하는 생식의 권리가 이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생식권이 언제 공식적으로 딱 등장을 하느냐면요. 1979년에 공식 문서,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공식 문서를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 협약을. 그 전에 이 협약 전에도요. 여성에게 생식에, 재생산에, 낙태 여부 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를 여성에게 준다라는 그런 문구는 유엔 여러 문서에는 등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공식 문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서들이 막 등장을 하다가 이제는 비로소 79년도에 그 문구를 공식 문서에 딱 박아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문구가 들어갔냐면요. 제13조 16조 1항에 자녀 수와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 자녀의 수와 간격을 책임있고 자유롭게 결정한다. 말이 좋아 책임있고 자유롭게 결정하죠. 어떻게 수와 간격을 조절합니까? 피임과 낙태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양은 이쁘게 포장이 됐지만 진짜 의미는 낙태의 권리가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식권, 이 개념이 여기 들어감으로 해서요. 이제는 이게 국제법적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우리나라 보건이나 교육 그런 분야에 이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재생산권, 생식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과서에도 들어와 있죠. 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 법이 지금 뭐 낙태 관련된 그런 약물 낙태 관련된 그런 법들이 지금 막 재정 위기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지금 유엔이 있거든요. 유엔이 굉장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데 지금 이 문서가 뭐냐면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건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죠. 협약이면 뭐예요?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회원국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만 합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는 뭐냐면 얼마나 약속을 잘 이행했는지를 검토하고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견해를
5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보내는데 24년도에 9차, 9번째 견해가 온 거예요. 그때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세 번째 줄에 위원회는 당사국에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여성과 청소년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임신 중지 후 서비스의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제 기틀의 개발과 채택을 가속화하고 이 기틀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통합한다. 뭡니까? 낙태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성, 청소년 여성, 10대 여성에게도 낙태를 제공하고 이거를 뭐 하래요? 보험 처리를 하도록 보험제도에 통합을 시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D,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들은 임신 중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이 안에 약물이라는 개념을 넣어야 되거든요.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수술적인 행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지라고 일부러 요새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정부에서 중지라는 용어를 일부러 많이 씁니다. 약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근데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임신 중지 후 서비스 및 가격 부담이 없는 최신 피임약 등, 뭐 미프진이라는 어떤 그런 약 등 적절한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재생산 건강 서비스는 뭐예요? 낙태 서비스, 피임 서비스를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약물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되게 된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근데 지금 잠깐 제가 유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요. 우리가 지금 약물 낙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지금 며칠 전에도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약물 낙태 미프진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 도입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미 WHO에서는요, 미프진을 핵심 필수 의약품 목록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저 위에 보면 Essential Medicine Status 해가지고 Essential 저 위에 써 있습니다. 체크 표시. 네, 언제 등재됐느냐? 2005년도 인공임신 중절을 위해서. 그리고 2023년도에 추가됐어요. 그 목록이. 원인이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자궁 내 태아 사망.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알아서 했든 뭘 했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써놨어요. WHO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지금 계속 회원국들에게 미페프리스톤이나 미소프로스톨은 미프진 안에 있는 그 성분이거든요. 그거를 필수 의약품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WHO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그 우리 그 양희국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WHO 미국 WHO에서 탈퇴했죠. 유네스코에서도 탈퇴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WHO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 그 재단 누구죠? 그 열심히 백신 만들고 있는 누구죠?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가장 많이 WHO에 그 돈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목소리 큰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요, 2022년도에요, WHO에서 하나의 책자가 나왔어요. 자가관리 권고 지침, 약물낙태의 자가관리, 셀프 케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게 지금 버젓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권고 지침에요, 약물 낙태를 대놓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위에 핑크색 부분을 제가 옆에 한글로 번역해 놨습니다. 약물 낙태의 자기관리는 낙태 케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쓰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밑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것은 수용이 가능하고 억셉터블 하다. 그 다음에 비용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자율성을 향상시킨다.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지금 하면서 약물 낙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WHO에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 이런 모든 유엔의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하는 지금 현 정부는요, 그걸 가지고 모자보건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작년, 이제 1년 전이죠. 2025년도에 7월에요.
남인순 의원님 개정 법률안이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술은 행위예요. 수술적인 행위. 근데 그걸 뭘로 바꿔요? 임신 중지로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야 됐어?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약물이라는 용어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제14조는 삭제했어요. 예외 조항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경우 빼고는 몇 주까지입니다 하고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삭제하고 이제는 제14조에 보세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문구까지 지금 개정안에 넣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견해 있잖아요. 권고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임신 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제 문구가 지금 돼서 지금 개정 법률안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며칠 전에 그렇죠? 대통령이 또 이 문제 발언을 했습니다. 미푸진 도입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언급을 하는 게 지금 계속 많이 이제 뜹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이건 반대다. 법적인 저기도 없고 의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남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실제 개인적으로 병원을 갈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이제 막 이게 그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 태아의 그런 태아가 이제 죽어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나오는 그 모습을 본인이 직접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쁘게 나옵니까? 그게 제대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보면서 여자들은 굉장히 거기서 트라우마를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걸 직접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깨끗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남아요.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다시 병원을 가서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몰래 미푸진을 먹고 이제 얼마나 이제 문제가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WHO는 안전하고 뭐 하대요.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WHO에서도 12주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써 있지만 12주 이상에 누가 안 할 거라고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뭐 9주, 뭐 7주라고 하지만요. 그때 이미 그때도 태아의 어떤 모습, 모양들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죽은 그 모습을 본인이 본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4일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 쪽에서도 이제 막 급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급하게 또 우리 그 낙물 약폐 이거 무법적 허용에 대한 긴급 세미나를 우리 저기 조배숙 의원님 의원실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며칠 전에 긴급 세미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남인순 의원이 7월달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법안으로 우리 또 남인순 의원님이 또 11월에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자보건법 개정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수정을 하시기를 원했냐면요. 원래 현행법에는 영유아의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조에 태아, 영유아, 태아라는 용어를 추가를 하셨어요. 예,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저 밑에 13번에 태아를 정의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태아란 수정 후 자궁 내 착상하여 임산부 자궁 내에서 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사람, 그게 태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인간이다라고 지금 모자보건법 법률안에 개정 법률안에 이제 그 문구를 넣으려고 이제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예 인간생명보호법을 우리 제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하나의 제정을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학술 세미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안락사도 솔직히 문제거든요. 지금 뭐 낙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수정부터 자연사까지, 심폐사까지, 뇌사 말고 신장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박동하지 않을 때까지 그때를 우리는 인간의 생명으로 본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려고 제정을 지금 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대 흐름에 따른 생명의 예를 우리가 잠깐 한번 좀 정리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대 시대부터요. 현재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쭉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시대별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바뀌었죠. 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고대에서 중세 시대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근대 시대 와서는 어때요? 인간은 개량할 도구가 돼버린 거죠.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는 개인의 선택이 됐죠. 근데 지금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끝났고요. 학계에서는 80년대 이미 다 끝났고 포스트 휴머니즘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포스트 휴머니즘, AI. 요새 AI 없이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다 보면은 제미나이 챗GPT는 나 기본적으로 다 상담사로 옆에 끼고 살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할 때 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다 선생님 대신 AI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네.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편집 가능한 데이터. 이제 인간은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세상에서는요, 포스트 휴머니즘 하면요, 공존해야 된다. 인간과 기계가 서로 융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쁘게 포장을 많이들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이쁘게 포장만 돼서 해결될 문제냐는 거죠. 네.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I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 거 여러분 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I를 ANI, 그리고 AGI, 그리고 ASI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ANI는 뭐냐면은 narrow, 좁은 의미의 AI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해서만 실행하는, 그렇죠? 뭐 제미나이나 챗GPT, 그리고 답이 항상 정확치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뭔가를 조금씩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AI를 ANI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뭡니까? AGI, 제너럴, 범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행 능력을 다 할 수 있는 AI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이제 AI 회사들이 ANI를 넘어서 지금 AGI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AGI를 누가 먼저 AGI를 완성해서 내놓느냐, 지금 그거에 지금 경쟁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이제 뭐 몇 년 안에 이게 완성이 돼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더 큰 문제는 바로 ASI예요. Super AI, 초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은요, 인공의 지능을 한참 넘어서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일본, 그렇죠, 제1교포 손정희 대표님이요, 이분이 소프트뱅크를 하시죠. 굉장히 AI나 이런 기술, 요새 이런 것 좀 굉장히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AGI랑 ASI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AGI는 인공지능이 10배 수준을 넘어서는 거다. 그런데 ASI는 몇 배를 넘어선대요? 10,000배. 인간 지능의 1만 배를 넘어서는 게 ASI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예시를 들었냐면, ASI와 인간의 관계는 인간과 개미와의 관계와 같다. 인간과 물고기와의 관계와 같다. 개미가 인간이 하는 행동을, 사고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세상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ASI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ASI에 의해서 장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 ASI가 너무 똑똑하니까 걔네들이 또 AI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만들어내서 결국은 인간이 통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제 몇 년, 한 10년, 길어야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뉴스인데요. 잠깐 앞에 1, 2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나오나 모르겠네요. 제가 동영상을 혹시 이게 지금 소리를 키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하며 진화를 거듭 중인 아메카는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공군의 AI 시험 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 드론에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내리고 최종 공격은 인간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자 미사일 파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 지상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인간을 제거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AI 시스템에 드론 조종자를 살해하지 말도록 훈련시키자 AI 드론이 이번에는 조종자가 드론과 교신하는 통신탑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발표 내용이 어제 영국 가디언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자 해밀턴 대령은 실제 시뮬레이션 훈련은 아니었다며 발표 내용을 철회했고 미 공군도 그런 훈련은 수행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네, 잠깐 보셨는데 AI가 굉장히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AI가 무슨 뭐 생각을 하거나 뭐 인간을 악으로 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판단한 그 판단이 자기가 봤을 때는 옳은 판단이 아니야. 이게 더 효과적이고 더 실용적인 판단이야. 그러면은 그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진짜 ASI가 나오면 지금 ASI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ASI가 되면은 이제는 그때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다. 인간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는 완전히 넘어서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죄가 완전히 만연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진짜 임박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AI 전문가들은요, 진짜 위험하다. 정말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하고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errifying Truth of AI라는 그런 류의 지금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프리 힌스턴 박사님은요, 이분이 AI의 초창기 AI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어서 여기저기 많은 회사에 이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지금은 경고를 하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실제 그 회사 안에 있으면요, 얼마나 누가 빨리 AGI, AS를 만드느냐 막 이제 거기에 지금 돼 있지, 이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아예 그냥 손 씻고 나오시고 이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냥 혼자 목소리를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제 주된 업무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로만 얀폴스키 박사님, 이분은 AI 안전 전문가인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초지능 ASI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ASI가 인간을 정말 이런 인류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이분들은 이제 짐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인간의 생명이 아주 종이짝처럼 이제 그렇게 다뤄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유네스코는 뭐라고 할까요? 유네스코가 과학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 그렇죠? 그래서 실제 유네스코에서 AI 관련된 문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그냥 교육 관련돼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AI를요, 유네스코는 적극 수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첫 번째 그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I는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엔의 교육 목표를 가속화하는 데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이 있으니까 AI를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보면은요, 물론 위험은 있다라고 이제 전제는 깔아요. 위험은 있지만 AI를 거부하지 말고 기술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지금 유네스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22년 교육과정에 이어서 지금 교과서가 지금 개정이 됐는데요. 2022 교육과정에 AI 디지털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네스코의 이런 방향성을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디지털화해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아이패드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막 제공해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계속 이런 것을 이제 오픈해서 사용하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만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시대부터 현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멀어져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 경시 현상이 더더욱 가속화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고대 시대는요, 그래도 BC 2000년경, 3500년경부터 AD 4세기까지 한 3, 4천년 걸렸거든요. 그 시기를 고대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중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5세기에서 15세기 딱 1000년. 근데 근대 시대는 한 400년, 500년? 포스트 모더니즘 몇십 년. 그럼 포스트 휴머니즘은 더 짧겠죠. 어때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악이 더더욱 가속화되잖아요. 어두운 영들은 알거든요. 마지막 때가 올 때일수록 더더욱 발악한다. 이게 지금 시기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요. 와, 진짜 가까워 왔구나.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수호하고 알리는 게 너무 급선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올 거라는 아셨거든요. 이미 알고 계세요. 마지막 때가 올 거고 가속화될 거고. 근데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갈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우리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요. 이럴 때일수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래서 지금 아직 예수님 안 오신 거거든요.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조금이라도 더 늦추시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내가 진짜 분별해서 깨어나서 순교를 각오하는, 솔직히 이때 되면요,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금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최선은, 이 삶에서 최선은 다하지만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깨어서 분별해서 이제는 알려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이제 보이셨습니까? 그럼 이제 알려야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교회 분들한테 알리고 많이 깨우세요. 다 잠자고 있잖아요. 열처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5명은 그래도 등잔 기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자고 있었거든요. 자는 자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창조 질서의 원형을 이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낙태니 동성애니 우리는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삶으로 우리가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나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들은 뭘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크리스찬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나도 교회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산다? 네,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서 혼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3번째, 인공지능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무서우세요. 네, 이 얘기하면요 다들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이럴 수가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인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입니다. 인공.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세요.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공지능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초월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백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때가 이제 오는구나, 그걸 보고 우리는 아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이제 더더욱 경각심을 갖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승리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실 때가 됐군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제는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완전히 일상이 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세상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긴 싸움인데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이기셨는데 우리는 맨날 진 사람처럼 어떡하지 그러다가 오셔서 같이 못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깨어나셔가지고 알리시고, 그래서 이제 재림을 소망하시는 그런 군화를 신은 신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남이 뭐라고 하든 비난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정말 당당하게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서 군화를 신은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